네, 무기가 하나 있어요. 아니 어디서 쓰시죠? 네, 나옵니다 오늘. 네. 밀리터리와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지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오, 이게 거의 이제 실전에 쓰이는 그런 예.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3년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통 이제 드론 전쟁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수많은 드론이 현대 전장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드론 많이 봤는데 유독 주목받고 있는 드론이 또 나왔다고요? 뭡니까 그게? 지난 6월이죠. 러시아가 공개한 신형 드론이 있습니다. 한 번 들으면 뇌리에 콱 박히는 이름을 가졌더라고요. 예. 개구리 드론. 러시아어로는 리아구시카라고 불리는데요. 예. 비싼 것 같은데요. 어제 발음이 열심히 저 네이버 사전 보고 연습했습니다. 예. 예. 자, 어쨌거나 영상이 준비될 때가 한번 함께 보실까요? 딱깍딱깍. 바퀴 달렸는데요? 바퀴 달려도 드론이라고 그래요? 어우, 그럼요. 6월 러시아 국방부는 개구리 드론을 이용해 우크라이나군 기관총 부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구리 드론은 바퀴 4개가 달린 지상 드론인데요. 리모컨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조종하는 방식으로 3km 이상 거리에서도 제어가 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최대 속도 시속 20km로 달리면서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 장애물을 피할 수도 있고요.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만큼 적 참호에 조용히 진입해서 싣고 간 최대 30kg의 폭약을 원격으로 폭파시키죠. 얼핏 장난감처럼 보여도 능력을 알고 나면 쉽게 무시할 수는 없겠죠. 예, 언뜻 보니까 이게 뭐죠? 박격포탄 같은 걸 실어서 테이프를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보내서 자폭을 시키는 그런 이게 좀 끔찍한 무기인데요. 아무튼 네, 러시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뭐 영상에서 뭐 터지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근데 작은데 이거 꽤 위력적이겠는데요? 네, 이미 이런 지상 드론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네. 뭐 활약을 하고 있는데 정식 명칭은 이제 군용 지상 무인 차량이라고 Unmanned Ground Vehicle 약자를 따서 이제 UGV라고 부르죠. 원격 조종을 하든가 아니면 자율주행을 이제 하는 방식으로 고난도 작업을 수행하는 차량을 다 총칭하는 말인데 무인 기동체니까 뭐 지상 로봇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로봇으로 많이 불렀었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지상 드론 UGV로 이제 통일해서 표현을 하는 걸로 하죠. 네. 러시아가 그 개구리 드론 리아구시카를 쓰면 우크라이나도 이제 뭐 맞대응할 뭔 카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크라이나는 이미 지난해부터 지상 드론을 투입을 해왔고요. 네. 2023년 3월에는 자살 폭탄 차량이라고 칭한 UGV 무인 지상 차량을 공개를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이름이 참 끔찍합니다. 자살 폭탄 차량. 네, 우크라이나 제3 돌격 여단의 군인들이 무전기를 통해서 이 UGV 움직임을 제어하면서 러시아군의 전차나 진지 인근에서 폭발을 시켰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사실은 뭐 바이락타르 TB2 이런 그 공중 드론이 이름을 많이 날렸었고, 그럼요. 그리고 이후에 해상 드론도 나오고 심지어 수중 드론도 등장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지상 드론까지 이렇게 등판을 한 거고, 그래서 육해공 모든 전장에서 드론이 활용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죠. 예, 저는 그 우크라이나에서 이 지상 드론은 좀 생소한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까? 물론이죠. 예, 우크라이나는 최신 지상 전투 드론인 아이언클레드 또한 실전 배치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자, 영상 보시면은요. 지난 1월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아이언클레드가 전방 1km 앞에 러시아군 탱크가 출현하자 쉴 새 없이 M2 기관총을 발사합니다. 기관총을 좀 발사하죠. 자, 아이언클레드는 우크라이나 방산기업 로보니어스가 개발한 UGV 무인 지상 차량인데요. 크기는 장갑차보다 작은데 적의 소형 무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갑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형 몸체 위에 기관총 등 무기를 장착했고요.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해서 최대 1.8km 떨어진 표적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러시아의 그 야구시카 그 개구리 드론처럼 아이언크레드 또한 원격으로 작동하고요. 최고 속도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19에서 20km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도 사실 뭐 탱크랑 소위 맞짱 뜨면 그냥 푹 튀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겁도 없잖아요.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원격으로 은밀하게 또 적을 공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겁도 안 먹고 이러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면 활용도가 높긴 하겠네요. 그렇죠. 뭐 공격도 공격이지만은 예. 지난해 말 2023년 12월에 러시아군이 소형 UGV로 군인들에게 물자를 보급을 하고 예. 그리고 부상자를 운반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어요. 이 보급과 부상 병사를 대피시키기 위해서 원격 조정 UGV를 사용한 첫 사례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게 여기 분위기 이제, 타 있네요. 예. 당시 우크라이나의 1인칭 공중 드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볼노레즈 C UAV 제모까지 장착한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지상 드론의 활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네. 이미 3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공중으로 우크라이나 이제 비행 드론이 날아가서 공격을 이제 무선 공격을 이제 하고 있었죠. 조종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중간에 이 제모 때문에 전파 신호가 끊겼어요. 드론에는 AI도 들어 있었기 때문에 얘가 신호가 끊기니까 그때부터 AI가 동작을 해서 알아서 공격을 한 겁니다. 복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공격을 했어요? 근데 본인 판단으로 AI 판단으로 공격을 해서 이제 살상을 하게 되고 근데 이게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죠. 방어쇠는 사람이 당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원칙이고 네. 그게 과학기술계의 원칙이기도 하고 지금 유엔에서도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자율 살상 무기는 안 된다는 거였는데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이러다 저러다 보니 자율 살상 활동 그러니까 이 사실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또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예, 뭐 그런 상황들도 있고 네. 여하튼 간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지상드론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선이 좀 고착돼 있는 상태고 전차를 중심으로 하는 이 기갑 무기 체계는 이제는 생존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무적같이 얘기가 됐지만은 그래서 핵심 전력의 전멸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에는 대규모 공세를 하기는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전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게임 체인저로서의 지상 드론, UGV 무인 지상 차량이다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러시아 사례처럼 전선의 아군에게 물자를 전달하고 부상자도 운반을 하고 또 정찰, 지뢰 제거, 폭발물 운반 및 자폭해도 아무도 죽지 않으니까요. 네. 그리고 기관포를 사용한 공격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게 UGV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지상 드론의 전성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죠. 그렇게 뭐 쓰임새가 다양하면 이거 지상 드론 넣고 뭐 경쟁도 치열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러시아는요,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는 지상 드론의 현상금까지 걸었어요. 그거 가져오면 뭐 노획하거나 어떻게 아무튼 가져오면 돈 준다고요? 네, 모스크바에 본부를 둔 러시아 방위산업 싱크탱크인 전략 및 기술 분석 센터가 온전한 상태의 우크라이나의 지상 드론을 포획해서 가져오면 200만 루블, 그러니까 한화로 3천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예. 도대체 무언 드론인데 3천만 원이나 준답니까? 그 어떤 드론이에요? 사실 이제 대부분 반응이 우리 저 MC님 반응하고 같아서 자 러시아의 현상금 에피소드는 해당 지상 드론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을 시켰어요. 그러길래 도대체 3천만 원이나 준다는 겁니까 도대체? 진짜 제작 회사는 정말 자기 돈 안 들이고 이제 홍보까지 하는. 바이럴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이거 네. 이 러시아가 탐낸 지상 드론은요 우크라이나가 운용 중인 테미스 무인 지상 차량입니다. 궤도형의 하이브리드 모듈식 보병 시스템. 트랙트 하이브리드 모듈라 인펜트리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이게 만든 나라가 에스토니아고요. 에스토니아요? 예, 밀렘 로보틱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그 같은 폴란드 옆에 그쪽 가는 옆에 발틱 뭐 3국인가 그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 무기는 저희 본 게임에도 나온 적 있나요?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저도 뭐 별 기억은 없는데요. 여하튼 이 테미스가 2014년 후반에 이미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이 됐었고 그리고 2019년에는 성능이 개량된 초기 양산형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같은 해 프랑스가 주도하는 바르케인 대테러 작전에 에스토니아군이 참가를 했죠. 그리고 이 아프리카 말리 전투 지역에서 이 테미스의 실전 평가가 또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이름도 생소한 에스토니아지만은 네. 지금에 이르러서는 가장 많이 도입되는 다목적 군용 UGV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에스토니아 하면은 전자정부 유명하고 하여튼 이런 첨단이 좀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래요? 의외로. 예. 그리고 에스토니아 하면 또 우리 생각나는 게 K9 수입 구간이. 왠지 또 가까운 느낌이 드네요. 이제 더 열심히 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아니 얘가 테미스? 예. 테미스. 요거만 바꾸면 이게 뭐 다연장도 되고 뭐 이게 그러니까 전원을 배터리를 이쪽으로 빼고 가운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설계했네요. 무기를 달 수도 에스토니아가 있고. IT 기술적으로 발전했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래요? 이렇게 조종해서. 모듈로 그냥 기관총도 장착하고 아니면 사람 후송하는 것도 장착하고 아니면 저렇게 짐도 나를 수 있고 이런 걸 찾으신 겁니까? 이거 가지시게요? 저는 이제 당연히 K방산 거로. 100% 불법입니다. 이거. 네. 이렇게 부상병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후성하기도 하고. 언뜻 보더라도 쓰임새가 아주 그냥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근데 테미스 뭐 스펙 좀 살펴볼까요? 네, 테미스는 중량이 1630kg. 예. 궤도형 UGV죠. 기본 탑재 중량은 750kg, 최대 탑재 중량은 1200kg 정도가 되고요. 전기 모터하고 디젤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최대 15시간까지도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 배터리만으로도 아주 조용하게 1.5시간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20km니까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공개한 그런 지상드론하고 비슷한 속도고요. 이 테미스 기본형은 기본적으로 양쪽에 무한 궤도가 있고 그 사이에 물건을 싣거나 사람이 올라타거나 뭐 이런 공간이 있는 수송형인데 필요에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관총을 장착한 뭐 원격 조정 무인 포탑, 그렇죠. RCWS, 또 군장도 실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제블린 같은 대전차 미사일, 또 연막탄도 장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공격용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군용 UGV인 거죠. 당연히 원격 조정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탑재해서 사전에 입력된 경로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거 선두 차량을 따라가는 그 자율주행 기능, 이런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지상 드론으로서 정말 역할이 또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저 소대별로 하나씩 다 있으면 이름도 붙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뭐 이제 삼돌이 뭐. 그러니까요. 자, 어쨌거나 러시아가 왜 테미스의 현상을 걸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 지상 드론 그 UGV의 발전 가능성을 진작에 알아본 수많은 국가들이 이미 테미스를 도입을 했어요. 그 개발국 에스토니아 외에도 독일,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는 물론이고 미국, 호주, 태국,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죠. 자, 보시면은 나토 소속 국가들이 다양한 용도로 테미스를 도입하고 또 미래 발전형 계획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또한 성능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테미스를 납포하려는 것이 아닌지 추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많이 수출했는데 그걸 못 구하나 보네요. 철저하게 봉쇄해야 봅니다. 이거 뭐 기술도 많이 이렇게 훔쳐가고 할 것도 같은데, 근데 러시아도 뭐 지상 드론에 앞서서 모델도 하나 나왔었는데 뭐 연구라든가 이런데 뭐 당연히 관심 많지 않겠습니까? 직접 개발해도 되고. 물론이죠. 러시아도 UGV의 투자와 연구를 아끼지 않는 나라로 유명을 합니다. 구소련 시절부터 무인 로봇 기술 인프라를 구축을 해왔고요. 1940년대에 유인 전차를 무인으로 개조하려는 시도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좀 약간 다른 맥락이지만 1980년도 체르노빌 그 원전 사고에서 실제로 무인 로봇을 투입을 한 적도 있고요. 그 일부는 군사용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지죠. 하지만은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관련 기술 개발이 한동안 정체됐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다시 지상 드론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2010년 이후에 결과물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러시아의 국방 계획과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투자가 일어난 건데요. 자, 그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지뢰 제거용 지상 드론으로 알려진 우란 6입니다. 이것 말고도 전투용으로 발전시킨 우란 9도 있고요. 자, 헤르타, 소라트니크 등 전투용 지상 드론도 선보였어요. 최근에는 그 마르케르 UGV 4대를 전장에 투입해서 실험할 예정이라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찰과 화물 운송을 위해서다, 혹은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레오파르드2 전차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다 등등 다양한 소문이 뒤따르기도 했는데요.
자, 러시아에는 이처럼 이름이 알려진 지상 드론도 있지만 한편으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UGV 또한 활발히 운영 중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당연히 우크라이나 쪽은 어떤지 더 궁금해지네요. 네,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진심으로 네. 드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미 2016년부터 UGV 무인 지상 차량 자체 개발을 시작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우크라이나 정부의 신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기구가 브레이브 원이라는 곳인데 네. 여기에서 전쟁 발발 후 최근까지 지상 드론 UGV 50여 종 이상을 실험을 했다라고 하고 그 중에서 활용된 이제 자체 지상 드론은 뭐 앞서 언급했던 그 공격용으로 활용 가능한 그 아이언클레드 비롯해가지고 미로트보레츠, 라텔, 무라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이미 개발 실험 단계를 넘어서 다 실전 투입을 하고 있다. 아, 그렇군요. 예,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일례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지난해 8월에 우크라이나 지상 드론이 러시아군 부대에 그냥 침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이 작은 사륜형 오토바이, 우리 레저용으로 아마 그거요? 딱 그런 느낌이겠죠. 느낌이. 뭐 똑같진 않겠지만 네. 그런 오토바이에 기관총을 붙인 형태 지상 드론인데 4km를 이동해서 러시아 부대에 들어가서 300발 이상의 기습 총격을 감행을 했고요. 난장판 됐겠는데 거기요. 진짜 날벼락이죠. 네. 당시 러시아군은 이 지상 드론 공격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가지고 굉장히 큰 혼란에 또 빠졌다고 전해지고요. 그리고 공격에 성공한 이 드론은 제5 돌격여단에 무사히 복귀한 후에 여러 차례 또 전장에 출격했다고 합니다. 복귀까지. 잡복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300발을 적진까지 들어서 사람이야 못할 거 아닙니까? 무슨 람보 아니면은 그거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데 살아서 돌아오기까지 했다. 고장 안 나고 돌아오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앞다퉈서 지상 드론 이렇게 개발하고 뭐 전장에 투입하고 다 그러나 보네요. 그렇죠. 예, 그 UGV 그러니까 무인 지상 차량은 일단 기존 차량, 전차 같은 것에 비해서 크기가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만큼 정찰용 드론 같은 것들의 눈에 띄기 쉽지 않고요. 게다가 가격이 저렴해요. UGV 같은 거. 일단 만들 것도 저렴하고요. 그러니까 네.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지상 드론 중에 이제 한 종류는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데 가격이 $500,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치면 한 7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알려집니다. $500짜리가 포탄 하나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움직여서 해요 뭔가? 그러니까요, 뭐 전차 하나 하면 뭐 이제 수십억에서 뭐 심지어는 뭐 100억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가장 큰 장점은 병력 손실의 위험이 적다라는 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쟁터에서 가장 값비싼 자원은 사람이죠. 예, 인명이 맞습니다.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무인으로 운영되는 지상 드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소중한 병력을 잃지 않을 수 있고요. 자, 이런 이유로 세계 지상 드론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고 예측됩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31억, 그러니까 한화로 약 4조 3천억 원이었던 시장 규모가 다가올 2030년, 한 10년 정도 뒤에 $56억, 즉 약 7조 8천억 원으로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 이런 전문 업체들에 의해서 나오고 있어요. 와, 3년 전인 2021년에도 4조 시장이었어요? 그걸 몰랐네요. 예. 근데 아무튼 더 발전할 것 같다. 그런 예상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잘 못 봐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애용이 이렇게 됐었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렇죠. 사실 뭐 공중 드론은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도 들었고, 네. 뭐 상용으로 우리 뭐 장난감 같이 쓰기도 하고 많이들 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지상 드론은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지상 드론은 땅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산이나 건물의 전파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무전기 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통신 이제 중계 오류가 빈번하기 때문에 태생적인 약점이 좀 있습니다. 중계기를 막 다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예, 그런 예, 식으로 할 수는 예. 없으니까. 또 게다가 요즘은 또 공격용 그 공중 드론을 막기 위한 그 제밍 전자전 시스템이 보급이 많이 돼가지고 지상 드론도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운용이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어요. 이 얘가 어떤 얘가 있냐면은 그 과거에 시리아 내전에 투입됐던 이 녀석인데 러시아의 우란 9입니다. 네. 보기에도 뭐 이건 뭐 그냥 전차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모습인데 중량이 12톤이고 네. 무선으로 조작이 되는 그런 우란 9이었는데 기관총, 기관포, 대전차 유도 미사일까지 장착을 해서 어마어마한 화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았던 것이 역시 그 컨트롤러에서 멀리 떨어지면은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어릴 때 왜 무선조종 자동차 하다가 네. 좀 멀리 가면 안 오잖아요. 그렇죠. 블루투스 게임 헤드셋도 멀리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거 안 되면. 예. 이게 갑자기 발사가 안 되고 조정이 안 되면 큰일이니까 그 문제가 있었고 당연히 이제 통제소와 연결이 또 끊어져가지고 서로 그리고 사격 통제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던가 특히 이제 이동 중에 30mm 기관포 발사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서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쓰면 다행이죠. 조정이 안 돼서 안 쓸 수도 있고. 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제대로 좀 쓸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UGV 제작에 돌입한 무기 업체들이 통신이나 센서 기술 발달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상드론의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 센서 기술이 발전해서 도움이 된다고. 통신 센서 기술 뭘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스타링크 생각할 수 있죠. 그 위성이니까. 그러니까 예. 스타링크를 기반으로 한 지상 군사 드론이 등장한다. 그럼 스타링크가 6,000개 이상의 위성으로 구성이 돼서 100여 개 국가에서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다고 알려졌어요. 지상 물류의 방해 없이 자동차, 비행기 및 지상에서 인터넷 접속을 허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상 전투 드론까지 스타링크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에스토니아의 테미스입니다. 예. 그 제작사 밀렘 로보틱스는 스타링크의 인터넷 시스템을 테미스에 통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테미스의 화물, 그 캐스백 버전을 이용해서 스타링크 인터넷 사용을 시연을 한 건데요. 그 결과 지상 드론의 BLOS, 즉 가시선 밖의 운용 범위가 수천 킬로미터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하죠. 수천 킬로요? 뭐 그냥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예. 그러니까 이 지상 드론이 이제 스타링크를 통해서 전장 위치와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원활하게 전송을 할 수가 있게 된 거고요. 자, 아직은 공식적으로 스타링크를 활용한 지상 드론이 운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티미스가 왜 많이 팔리는지 저 정도의 이해가 가네요. 좋다는 건 다 붙이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또 많이 팔리니까 또 스타링크 쪽에서 적극적으로 또 뭐 통합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스타링크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은 네. 원래 스타링크는 이제 이렇게 동그란 그냥 접시형 안테나를 사용해가지고 했는데 아주 최근에 새로운 안테나가 나왔어요. 근데 안테나요? 예. 근데 이게 한 12인치 노트북 정도 크기입니다. 와. 그러니까 그냥 서류 가방에 들어가요. 그렇죠. 12인치 노트북이 뭐 큰 것도 아니에요. 게이밍 기준은. 아이패드 정도 크기인데 이런 정도 작은 안테나로 거의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지금 이제 뭐 판매를 이미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그 소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이제 계속 또 늘려나갈 계획이고 이렇게 작아지니까 이런 작은 차량에 쉽게 장착을 해서도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말씀하신 그 단점으로 꼽혔던 게 무슨 이렇게 통신의 오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연 그런데 뭐 스타링크 뭐 그런 거를 그런 단점까지 극복이 된다면 와 이거 지상 드론 시장 엄청 커지겠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뭐 미국을 비롯한 군사 강국들이 적극적으로 다들 이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군사 선진국들의 UGV 무인 지상 차량 기술 개발 추세는 경량화, 소형화, 그리고 다목적 및 자율화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 경우는 다양한 목적의 지상 드론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각종 화기로 중무장한 전투용 RCB 요거는 이제 시험 평가를 완료를 했고 전투원 수송이나 공병용으로 쓰일 다목적형 SMET는 2018년부터 제10산악 사단에서 시험 중이라고 전해지죠. 근데 사실 보면은 미국의 지상 드론 개발이 좀 다른 나라보다는 더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미국은 자기 나라 본토에서 전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원거리 지역 전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공중 드론과 같은 항공 전투에 훨씬 더 집중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었죠. 이제는 미국 역시 도심지 전투를 위한 그런 중화기로 무장한 지상 드론 UGV 개발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이 뭐 했다 하면 뭐 좀만 있으면 뭐 바로 뭐 실전 배치 뭐 이렇게 또 본 게임에서 다루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미 다양한 지상 드론을 도입한 나라도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를 제외한다면은 혹시 생각난 나라 없어요? 자, 언제나 전쟁하면은 현대전 시도를 많이 하는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예, 예. 그쪽도 무인로 하면 그쵸. 또 일각은 있잖아요. 그쵸.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요. 무인기 개발을 선도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고요. 근데 이제 무인기뿐만 아니라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난 1990년대부터
관련 개발을 하고 전투 실험이나 시험 평가를 거쳐서 자, 군사용 로봇을 자국군에 지급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자, 일단 사진 한번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면요. 어. 예, 자, 이게 이스라엘 군의 가디움, 국경 지대 및 주요 시설을 경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본격적 전투 임무를 위한 그 무인 전투 차량, 지금 보시는 로버스트는 30mm 자율 포탑을 탑재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언 피스트, 대전차 미사일 방어하는 시스템이죠. 능동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정찰을 위해서 캡슐형 드론까지 탑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드론을 쏴 올려가지고 이제 네. 정찰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앞서 그 드론이 갑자기 AI 돼가지고 막 뭐 그런 이거 무슨 SF 경기 SF 영화 생각나는 이렇게 두려움까지 느껴지는데요. 더스틴 호프만과 톰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 레인맨 기억하십니까? 와 이거 진짜 오래된 영화인데 뭐 순식간에 전화번호 한 거는 뭐 뚝딱 외워버리기도 하고 꺾여 닭 울음소리를 듣고 파샵 이렇게 음을 단번에 맞추는 슈퍼히어로 같은 뭐 이들이 나오는데요. 현실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재능을 가진 레인맨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 누구일지 본방야사에서 살펴보시죠. 이스라엘에는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하는 남다른 부대들이 있습니다. 사막을 그 누구보다 잘 꿰뚫고 있는 소수민족 베두인으로 구성된 특수 정찰부대, 최전방에서 활약하는 여성 전투대원, 과학 영재들을 키워주는 군대 안의 멘사 탈피오트, 정규군보다 무서운 정예 예비군, 그리고 바로 이 부대가 있는데요. 비상한 능력을 지닌 천재들의 집합소라고도 불리는 이스라엘 기밀부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텔아비브 도심 하키르야에는 마하네 라빈이라고 불리는 국방부 본부 단지가 있습니다. 그곳엔 황갈색 군복을 입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 중인 군인들이 있는데요. 벽 곳곳에 걸려있는 인공위성 사진과 20여 대의 컴퓨터,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 여느 평범한 사무실 같아 보이지만 놀랍게도 이곳은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스라엘의 기밀 정보부대 9900부대의 활동터입니다. 9900부대는 지리공간 데이터나 위성 이미지, 고고도 감시 이미지 분석에 강점을 가진 군사 정보부대인데요. 군대뿐만 아니라 구글, 오버 등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을 선도하고 있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뭐 그냥 어디에나 있는 정보부대 아니야 싶겠지만 이스라엘의 9900부대는 여느 정보부대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폐증을 가진 병사들이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들이 9900부대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에이스라는 거죠. 9900부대 병사들은 위성과 드론으로 촬영한 방대하고 광활한 데이터 홍수 속에서 정보를 찾아내는데요. 인파로 혼잡한 거리부터 끝없이 펼쳐진 드넓은 사막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파헤쳐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죠. 일반 병사들은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지만 자폐증 병사들은 당면한 업무에 완전히 빠져들어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9900부대 병사들은 모니터 2대에 띄워진 위성 사진을 보며 적 군사 지역의 미세한 변화를 포착해야 하는데 특유의 천재성을 발휘하며 주어진 임무를 완벽히 소화해 군에서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9900부대에서 자폐증 병사들 모두 맹활약하게 되었죠. 그런데 자폐증 병사들이 이렇게 군에서 활약하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2011년 탈 바르디는 옛 군 동료의 집에 방문했다가 그의 두 아들이 자폐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재능이 있음에도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탈 바르디는 자폐증 청년들이 고립되지 않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데요. 사회성은 다양한 사람과 여러 상황을 접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게 되면 자폐 증상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을 경계한 것이었죠. 때문에 자폐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노출되어야 하고 군대는 그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곧장 상부에 찾아가 자폐증이 있는 청년들에게도 군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라며 제안하는데요. 현역도 아닌 다른 일에 종사하는 전역자가 국가의 정책안을 변경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탈바르디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그 결과 히브리어로 먼 곳을 본다, 미래를 내다본다는 의미의 노임 라호크라는 프로그램이 탄생하게 되었죠. 노임 라호크는 2013년 자폐증이 있는 10여 명의 청년들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텔아비브 인근 오노 아카데미 칼리지에서 3개월 과정의 특수교육을 통해 영상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보는 방법을 포함한 실질적인 군사훈련을 진행했죠. 특수교육을 마치면 3개월간 자폐증 청년들이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폐 전문 의료진과 교육자를 동원한 교육도 제공했습니다. 총 6개월간의 교육 과정이 끝나면 군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이들을 최종적으로 9900 부대에 입대시켰죠. 당시 노임 라호크에 대해 우려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수많은 성과를 달성해내며 자폐증이 있는 청년들도 군 복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덕에 노임 라호크 제도는 확대되었고 이스라엘군은 9900 부대뿐만 아니라 육군 보급 부대에도 자폐증 병사들을 추가 배치하게 되었죠. 현재는 약 200여 명의 자폐증 청년들이 이스라엘 군에서 복무하며 본인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임 라호크 제도를 통해 자폐증이 있는 청년들은 사회 진출의 기회를 얻었고 군은 숨어있는 인재를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되었죠.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저를 지켜보는 세상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사실 입대 전에는 세상을 비관적으로 봤는데 군을 통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나도 쓸모있는 존재구나라고 느껴졌어요. 일상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자폐증 청년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국가에 기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는 점에서 9900 부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폐 환자들의 천재성은 사실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검증이 되어 왔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돼지 울음소리를 듣고 단번에 그 음높이를 맞춘다거나 악보로 씁니다. 돼지 울음소리를. 그렇게도 되는 건가요? 예, 그런 분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본 영상 중에 되게 특이했던 게 그 헬기로 뉴욕이라든가 맨해튼이라든가 런던 같은 데 상공에서 한 번 보고는 그거를 그림으로 똑같이 다 그려내요. 예, 그분은 꽤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은 유명할 것 같습니다. 그분은요. 예. 일반인은 가질 수 없는,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능력인데 이런 이제 뛰어난 시각 혹은 청각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재능을 가진 이 청년들이 좀 활약할 수 있는 그 군 복무 제도를 만들어서 새로운 군 전략 자산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네요. 네. 사실 저희 이스라엘 군에 가서 제일 놀란 게 바로 이걸 직접 봤다는 거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인간의 장애를 창의적으로 활용한 사람은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영국 공군과 MI6 여기서 생명인 분들을 활용을 해서 회색 항공 사진에서 적군의 위장, 은폐, 시도 자산을 식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컴퓨팅과 AI의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앨런 튜링. 이분이 자폐증을 갖고 있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 앨런 튜링이 독일군의 암호 통신을 해독할 수 있는 튜링 머신을 개발하기도 했고요. 예. 그 능력이 이미 많은 부분에서 활용이 됐었군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지상 드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려요. 루마니아에서 보고 이거 하나 갖고 싶다. 이거 하나 있으면 마트 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진짜 제대로 한번 실어올 수 있다. 바로 우리의 UGV 바로 쉐르파. 현대차에서 견적 한번 좀 받아보셔야죠. 같은 현대라고 하는데 되나요? 그게 거기 가서? 모르겠어. 우리 매니저님께 한번 전화해볼까요? 제가 그런 거 저희 제품 맞나요? 쉐르파 모르세요? 모르겠는데 하던데. 마트에 쓰시기에는 가성비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네. 쉐르파 우리 군은 이미 3년 전에 2021년에 UGV 다목적 무인 차량을 이제 도입하기로 했었고요. 2020년 방위사업청에서
다목적 무인 차량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을 발주를 했고 여기 수주에 성공한 것이 바로 현대 로템의 HR 셰르파인 예. 거죠. 아, 내가 루마니아 갔다 오니까 또 이런 또 도움이 되네요, 이거. 예, 아무튼 그거 맞죠? 예, 우리가 폴란드에서는 목급을 봤었고 예. 루마니아에서는 실물을 봤었는데 HR 셰르파는 1세대 최소 개발 시제, 그리고 2세대 신속 시범 획득 시제, 3세대 강건화 시제, 4세대 구매 시험 평가 시제 순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바로 이제 4세대 셰르파가 공개가 됐죠. 예. 뭐가 이제 장착이 된 상황이고요. 예. 마트에는 과합니다. 이거.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현대로템의 이 셰르파 하나하나 뭐 특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예, 자, 쉐르파는 중량이 2톤 정도로 높이가 낮은 경차 정도의 크기인데요. 무인화 차량이라는 정체성에 걸맞게 4km 이내에서 무선으로 원격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 앞 경사를 자동으로 따라가는 종속주행, 그다음에 지정된 경로를 스스로 이동하는 경로점 자율주행 등이 가능한데요. 화면식도 제자리 회전도 네. 가능한 만큼 기동성도 뛰어나고 평지에서 최대 시속 30km, 야지에서 최대 시속 10km 속력을 자랑하고 최대 운용 시간 12시간입니다. 예. 자, 지상에 드론이 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무장이죠. 물론이죠. 예. 셰르파는 야간에도 4km까지 탐지가 가능한 주야간 카메라와 기관총을 통합한 원격 사격 통제 체계 ICWS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론 스테이션, 화생방 탐지, 감시 장비 등 이런 것들을 탑재해서 유사시 전투를 비롯한 전천후 임무 수행도 가능합니다. 차량 후면에 있는 적재함에는 200kg 이상의 물자를 실을 수 있어서 환자 수송 및 각종 물자 운반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물론 우리 전 MC님의 그 쇼핑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물건을 사서 쓸 수 있겠네요. 뭐제 개인기의 사심까지 좀 포함해서 솔직히 앞에 쭉 그 살펴본 그 해외의 지상 드론보다 스펙이나 이런 거 면에서 얘가 짱 아닙니까, 셰르파가? 근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그 다목적 무인 차량은 이 셰르파 외에 또 있는데, 또 있어요? 네,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렇군요. 아리온 스맷 보시는 이야. 약간 더 로봇 느낌을 주죠, 살짝. 그렇죠. 그죠? 예. 잘 뽑혔는데요. 네네. 이 두 기종이 지난 2020년에 국내 다목적 무인 차량 신속 시범 획득 사업에서 이미 한 차례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합이 시작이 될 거고요. 지난 4월에 방위사업청이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영할 다목적 무인 차량을 국내 구매로 획득하는 이런 사업 입찰을 공고를 이렇게 했기 때문이거든요. 예산은 496억 원으로 배정이 됐고요. 이번 우리 군의 이 도입 물량을 과연 이 둘 중에 누가 차지할 거냐에 사실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우리 군의 추가 구매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군에서 운용 실적이 생기면 이제 해외 수출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이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2020년 경합 때는 뭐 셰르파가 이겨서 이렇게 투입이 됐고 이제 두 번째 대결인데 하나의 아리온 스맷. 스펙 궁금해지는데요. 네, 아리온 스매트 셰르파처럼 6륜 전기 구동 체계입니다. 중량은 약 1.8톤으로 최대 550kg의 물체를 적재할 수 있고요. 자, 한 번의 전기 충전으로 1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죠. 그래요? 예. 그다음에 1.1km의 범위 내에서 원격 조종도 가능한데 이 밖에 병력과 연결된 선을 따라가는 유선 추종, 그다음에 주어진 경로점을 따라가는 자율주행, 그다음에 가보지 않은 길도 스스로 지형을 탐색하면서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탐색 자율주행, 그다음에 선행병사와 따라가면서 자율주행하는 선행 추종 자율주행 등 5가지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장은 12.7mm와 7.62mm 기관총 또는 5.56mm 소총을 원격 운영할 수 있는 ICWS를 선택적으로 탑재할 수 있고요. 네. 두 모델 모두 뭐 매력이 그냥 막 넘치는데 자 그러면 셰르파와 아리온 스맷 각각의 장점 하나씩만 좀 꼽아주신다면요? 저는 전 MC님이 좋아하는 셰르파의 장점들을 주로 얘기하고 일단은 뭐 두 기종 모두 당연히 훌륭한 무인 그럼요. 예. 차량입니다. 근데 셰르파의 특징은 사실 제가 폴란드에서 이걸 보고는 못 겁이긴 했지만 타이어를 이렇게 눌러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는 이제 이게 에어리스 타이어더라고요.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좀 터질 일이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6륜 에어리스 타이어가 장착이 돼서 펑크가 일어날 수가 없다.
굉장히 뭐 전장에서는 중요한 그런 특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휠 모터가 개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휠마다 모터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런 건가요? 그 모터가 하나 있고 그게 구동이 퍼져 나가는 게 아니라. 예, 사실 이게 뭐 현대차에서도 좀 선보이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이긴 한데, 네. 각각의 바퀴가 다 독립적인 구동력을 갖고 있으니까 뭐 바퀴가 몇 개가 좀 파손이 돼도 어쨌든 간에 나머지 바퀴 힘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그렇겠네요. 독립적이니까. 심지어 펑크도 안 나니까. 예. 뭐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또 모터가 휠에 들어있기 때문에 차체 내부에 이제 엔진 모터가 들어갈 공간이 필요가 없으니까 내부 공간이 적게 사용돼서 지상고가 낮아집니다. 지상고가 낮아지면 무게중심이 낮아진다는 의미가 되고, 무게중심이 낮아지면 구동 시의 주행 안정성이 높아진다.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세르파는 우리 군이 이미 시범 운용을 하면서 실전 피드백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반도 지형에 맞게 최적화되도록 맞춤형 개선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에 맞서는 아리온 스맷은 어떻습니까? 아리온 스맷은요, 미 해병대에서 평가를 받고 그 성능을 입증받았습니다. 미 해병대에서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하와이에서 열린 네. 그 해외 비교 성능 시험, 뭐 Foreign Comparative Testing,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한 건데요. 이 FCT는 미 국방부가 전 세계 동맹국 방산 기업이 가진 우수한 기술을 평가를 하고, 자, 미군이 추진하는 개발 획득 사업과 연계를 할 수 있는지 보는 사업입니다. 당시 그 아리온 스맷은 다양한 주행 기능과 운송 능력 등을 인정받았다고 전해지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FCT를 계기로 해서 미 육군의 무인 차량, 그 스맷, 2단계 사업 참여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네. 자, 그 규모가 최대 2,20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까 네. 제발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네. 그 K방산 수출의 또 주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리온 스맷. 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지상 드론 시장은 더욱더 넓게 펼쳐질 것 같은데요. 지금보다 앞으로 더 수요가 많아질 방산업계 차세대 블루오션 UGV 무인 지상 차량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UGV의 활약 앞으로도 더욱 증가를 할 거고요. 네. 자, 지상 드론이 미래 전쟁의 주역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드론 체계를 구성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아까 우리 원선생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자, 이 드론을 어떻게 통제하고 운영할 거냐 하는 그 바로 개념입니다. 그게 현재 수준으로 드론을 조작하려면 운용자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이걸 정비할 인원이 필요하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러면은 이런 드론들이 줄어드는 병력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하고 인력이 더 들어가게 되는 수단인 겁니다. 현재로서는. 게다가 통신도 더욱 큰 문제고요. 아까 보시다시피 뭐 제밍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한데, 뭐 무선 통신에 뭐 스타링크와 연계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제밍 당하면 운용이 취약해지고, 자,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는 기술적 발전, 이제 이게 아까 우리 또 원선생님이 언급하셨던 AI 같은 건데, 또 이것의 도덕적인 한계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자, 어쨌거나 이런 한계들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 사실은 운용 개념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걸 적용한 그 미래 전투를 좀 그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좀 운용에 대한 그 철학이라든가 원칙 이런 것들이 좀 합의가 또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근데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늦는 경향이 있죠.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지금 뭐 그 로봇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그 좀 통합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UGV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자율주행 기능에다가 그 다음에 야전 주행 기능에다가 무기 기능, 수송 기능에 AI에 뭐 이런 게 다 통합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다가 뭐 다리를 달고 우리 쫓아다니기 하면 말씀하신 대로 마트에 뒤에 같이 다니면서 그렇죠. 뭐 사족보행, 육족보행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짐에 등에 짐 싣고 예. 꼭 뭐 우리 이런 셰르파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주변에서 쓸 수 있는 무엇인가가 될 것이고, 사실 전장에서는 이제 이족 보행은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으니까 좀 무기 중심이 높고 하니까 그런 건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로봇 기술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이런 모습 중에 하나가 지금 UGV이고, 그런 만큼 기술 발전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이 기술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우리의 그 원칙들을 빨리 좀 잡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게임은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시장 엄청 크네요. 무슨 뭐
3조, 4조, 뭐 3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뭐 7조 8천억 된다고 하는데. 근데 뭐 어떻게 좀 기다리다가 이 군용 말고요. 상용으로 나온 편한 거 쓰세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자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서로 이렇게 섞이는 거 아닙니까? 군용이 상용 가고 상용이 군용 가고.